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금씩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방향을 틀어가며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었구나.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경제의 체감 온도는 더 춥고 물가는 더 높아지고 사회의 대화는 예민해졌습니다.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책임을 짊어지고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뉴스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커다란 흐름이자 방향입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변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복잡하게 얽힌 여러 이슈의 실타래를 차분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경제, 사회, 기업, 외교라는 네 가지 큰 흐름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가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는 한 나라의 숨결과도 같습니다. 숨이 가빠지면 몸 전체가 힘들어지듯 수출의 감소와 물가금리 상승은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세대 간, 계층 간, 문화 간의 거리는 때때로 더 멀어져만 가는 듯합니다. 기업들은 더 빠른 디지털 전환과 강한 윤리 경영을 요구받고 국제 무대에서는 한층 더 복잡한 협상과 외교적 결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시대의 방향,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다음 세대의 길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게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의 볼륨을 조금만 낮추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마치 겨울철 새벽 공기처럼 싸늘하고 묵직한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빌딩도 그대로 있고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지만 그 속을 흐르는 경제의 혈관은 예전보다 확실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지금 한국의 경제가 숨이 가빠졌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가장 큰 힘이었던 수출이 약해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이 모든 산업은 세계 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세계의 경기 온도에 따라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 세계 시장 자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비가 줄고 투자도 감소하고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높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의 주물량은 줄어들고 생산 공장은 예전만큼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그 충격은 곧바로 일자리로 전해지고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다시 기업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바로 경제가 숨을 가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반면 물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국제 분쟁 등 복합적 요인 때문에 생활물가, 전기가스 요금, 식료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것은 더 비싸졌고 여유는 더 줄어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무거운 공기가 더해졌습니다. 금리 인상.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은행 이자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경제의 순환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대출이 부담되면 집을 사려던 사람은 미루고 사업 확장을 꿈꾸던 기업도 멈춰 서게 됩니다. 투자는 줄고 고용은 정체되고 성장의 원동력은 약해집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은 금리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IMF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와 비교해 지금의 상황은 모양은 다르지만 숨이 막히는 느낌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힘들다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가 바뀌는 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빠르게 만들고 싸게 파는 방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술의 주기와 산업의 속도,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이 모두 어제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강점을 갖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 역시 새로운 경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의 고통에 가깝습니다. 수출 감소가 단순한 주문 감소가 아니라 한국 산업 자체가 업그레이드를 요구받고 있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물가금리 상승과 함께 나타나는 이 체감 위기는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통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 더 남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방향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중인가? 경제의 숫자만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만 시대의 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재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경제에서 사회로, 기업에서 국제 무대로 천천히 깊게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은 겨울 같아 보이지만 겨울은 곧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의 숨이 가빠진 지금은 어쩌면 더 큰 도약을 위한 긴 호흡 조절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숫자와 통계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하지만 실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경제의 무게는 매우 직접적입니다. 장바구니를 드는 순간, 가스비 고지서를 펼치는 순간, 손주에게 줄 용돈을 고민하는 순간, 경제는 그렇게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생활비가 너무 올라버렸다는 토로입니다. 과거에는 식료품 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물가 상승의 파도가 식비, 공공요금, 교통비, 의료비 등 삶의 핵심 영역을 동시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의 가격이 오르면 가게는 숨 쉴 틈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달걀, 고기, 채소의 가격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세계 공급망 변화, 기후 이슈, 에너지 비용 증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걀 한 판 가격이 오르는데도 국제 사료 가격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생활 물가의 상승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둘러싼 전 세계 경제 환경의 뒤틀림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공공요금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상승은 한국 가게에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난방이라도 켜야 하는데라는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더욱 무거운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존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한국 사회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을까요? 첫째, 소비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하면 사자라는 소비가 주류였다면 지금은 꼭 필요한가? 지금 사야 하나? 조금 더 저렴한 대안은 없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일상 대화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둘째,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가진 가정뿐 아니라 사업자, 자영업자, 심지어 중소기업까지 모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대출, 이자, 증가 버티기 모두에 들어간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셋째, 주거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얼어붙습니다.
이는 다시 소비 위축으로 연결되고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은 모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리듬을 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아니면 이 변화는 또 다른 시대의 전환점일까요? 그 답은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경제 변화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산업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더 높은 기술, 더 강한 경쟁력, 더 안정적인 공급망. 이 세 가지를 갖추지 않는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찾아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기업들은 새로운 길을 찾고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며 국민은 더 지혜로운 소비와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워갑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만 동시에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 흐름의 변화는 곧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의 숨이 가빠지면 공동체의 마음도 민감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제적 변화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이제 다음 시퀀스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새로운 갈등과 변화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예민해지고 갈등의 언어가 많아진 이유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미 여러 시대를 지나오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다독이며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갈등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더 깊은 구조적 피로감과 불안이 스며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는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발언 논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인의 말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약자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어디까지 책임을 나누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빠른 성장을 해온 만큼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영역도 존재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외국인 노동 자유학생이 주민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이 모든 문제는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동체력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어린 시절 옆집 아이를 함께 돌보고 추석이면 골목마다 인사소리가 가득했던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속도 효율 경쟁이라는 단어가 우선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의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비판과 공격, 분노의 언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말이 곧 흉기가 되어버린 시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의 공격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불안이 마음속에 오래 쌓여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대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공정과 기회를 이야기하고 시니어 세대는 책임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줄어들면 언어는 벽이 되고 벽은 곧 갈등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셋째, 문화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 등 한국 사회는 이미 단일민족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도는 빨리 변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 즉 정서적 적응은 그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가 마치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밑바닥에는 경제가 주는 압박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여유가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 하며 타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경제사회 변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더 나빠지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사회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드러내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교육 확대,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 지역사회 돌봄, 공공의료 개선 등 변화를 위한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는 위기 때마다 연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 대규모 재난 시 시민들이 보여준 자발적 봉사,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먼저 챙기는 정서. 이런 공동체의 힘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갈등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값비싼 진통일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느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사회가 흔들리면 그 다음으로 흔들리는 곳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의 신뢰 위에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퀀스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기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한국의 기업들은 윤리 법률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맞이했는지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흔들릴 때 그 파도는 가장 먼저 기업으로 향합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한 나라 경제의 중심이자 고용의 근간이며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대한 울림판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민감해지고 경제가 흔들릴수록 기업들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최근 가장 눈길을 끈 사건 중 하나는 SKT가 엘리트 판사 출신 인재를 최고 경영자급으로 영입한 일입니다. 언뜻 보면 기업이 법조인을 영입한 것이 특별할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한국 기업 환경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업은 이제 단순히 기술이 좋다, 상품이 잘 팔린다만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요구됩니다. 법률 준수, 윤리 경영, 투명한 시스템,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 왜 지금 기업들은 윤리를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삼기 시작했는가? 과거 산업화 시기에는 빨리, 많이, 싸게가 모든 기업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술 탈취, 부당거래, 직장 내 갑질, 환경 문제. 이와 같은 사건이 한번 터지면 기업은 단지 평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가 흔들릴 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브랜드만 보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가치관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사람을 리더로 두는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다하는지까지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즉, 윤리는 이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기업 생존과 직결된 핵심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윤리와 법률의 강화와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지금 가장 강하게 직면한 과제는 바로 디지털 전환 DX입니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이제 기업의 핵심 가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요구되는 변화는 기술력 이상의 것입니다. 고객 데이터 보호, 사이버 공격 방어,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규제 대응, 공장 물류 영업 전 과정의 자동화, AI 기반 의사결정 구조. 이 모든 과정은 기업에게 전혀 새로운 도전입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이제 국가 단위로 일어나고 있어 한 번의 사고가 기업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기술 전문가, 법률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를 함께 영입하며 초대형 디지털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변화는 곧 산업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는 지금 산업 재편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가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도화, AI 컴퓨팅 산업, 미래차 전기 수소, 배터리 생태계,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산업, 금융 AI 자동화, 사이버 보안 산업,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는 한미 협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한국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도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산업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지역 경제, 교육, 정치까지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를 흔드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기업 변화의 밑바탕에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상품이 좋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벗어났습니다. 시민의식은 높아졌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환경을 보호하는가? 직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는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됩니다. 결국 기업의 변화는 정부 때문도 경쟁국 때문도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높아진 기준 때문입니다. 5. 기업의 변화는 다음 흐름, 외교 국제 질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지금 국제 환경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미래는 한국 내부의 변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중국의 전략 변화, 유럽의 규제, 동남아의 성장.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업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변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외교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퀀스에서는 국제 환경, 외교 전략, 24시간 원화 시장 개장, 그리고 APC를 둘러싼 한국의 미래 방향을 묵직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변화는 곧바로 국제 무대의 변화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은 다시 한국 사회 경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두 흐름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차의 두 레일처럼 서로 나란히 움직이며 한 나라의 미래를 동시에 끌고 갑니다. 지금 국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위상도 더 이상 주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정치 경제 질서의 중심부 가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한미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거대한 산업 방향성. 최근 가장 큰 화두는 한미 관세 협상과 국제무역 체계의 전면 재편입니다. 과거에는 관세 문제가 기업의 원가 판매 정도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협상은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등 한국의 미래 산업 전체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을 심화시키며 동맹국에게 역할과 책임을 더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복잡한 외교 협상을 통해 기업의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 보고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가 바로 이 한미 공급망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방향성을 국제 협력 안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2. 북핵 안보 환경의 재편과 한국의 위치. 외교는 경제 문제만 다루지 않습니다. 대북 정책 역시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축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 변화로 인해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는 경제와 안보, 기술과 군사 전략이 서로 연결된 다층적 외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세계 질서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불안정은 기업의 투자 전략, 국가의 예산 배분, 국민의 삶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좁은 의미의 안보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3. APC를 둘러싼 국제 리더십 경쟁. 또 하나 큰 변화는 한국이 참여하는 AP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전략 변화입니다. APC는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경제안보 협력을 결정하는 초대형 외교 무대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APC 의제 중 신산업 규제, 디지털 무역, 글로벌 공급망, 친환경 에너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이 5가지 축에서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친환경 에너지 부문은 한국 대기업들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은 APC 국가들의 미래 산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APC에서의 한국의 발언 하나, 기조연설 하나가 한국 기업의 미래 수십 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국제 외교의 무게이며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영향력입니다. 4.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의 의미. 최근 외교경제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변화는 전문가들조차 한국 금융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과거 한국 원화는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자산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규제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이 24시간으로 개장되고 역외 원화 결제가 허용되면 미국 유럽아시아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원화를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곧 외국인 투자 증가, 환율 안정성 강화, 한국 금융시장 신뢰도 상승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선진 금융 시스템으로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업,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해외 거주 한국인의 송금 투자 구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5. 외교의 변화는 결국 한국인의 삶으로 돌아온다. 국제 정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 모든 변화는 결국 한국인의 삶과 기업의 전략, 그리고 다음 세대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외교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의 자본 흐름,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 가족의 일자리, 기업의 미래, 나라 경제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재편되는 중심에서 새로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음 시퀀스에서 이야기할 한국의 미래 산업과 국가 전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 4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모델은 빠른 제조, 높은 효율, 저비용 생산이라는 명확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 공식은 더 이상 예전처럼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래 기술, 미래 인재, 미래 산업이라는 세 가지 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반도체 AI 로봇 한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 지금 세계는 기술 주도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경제 미래 일자리까지 좌우하는 전면전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기술들이 바로 다음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모든 산업의 두뇌, AI 인프라 경쟁력의 원천, 로봇 자동화 노동 구조를 재편하는 기술. 한국은 이 세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있지만 경쟁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AI 기술은 몇 달 만에 구식이 되어버리고 첨단 반도체는 극미세 공정이라는 새로운 기술 벽을 매년 넘어야 합니다.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의 주력 산업은 순식간에 세계 23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 R&D과 인재 확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배터리 산업의 양자택일 없는 경쟁.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장이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한국 역시 자동차 산업의 근본 구조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한국, 중국, 일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삼국지 전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안정성 높은 배터리 기술, 미국 시장 대응 전략, 유럽 환경 규제 충족, 원자재 확보, 이 네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한미 협상에서도 배터리 투자 부품 관세 현지 생산 조건 등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즉, 미래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외교력과 산업 전략이 동시에 시험받는 영역입니다. 3. 디지털 헬스 바이오 산업의 성장.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시니어 건강관리 시장은 앞으로 20년간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의료 영상 분석, 스마트 병원, 유전 기반 맞춤 의학, 스마트 시니어 케어, 원격 진료 시스템. 이 모든 기술은 고령 사회가 되는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미래 보험과도 같습니다. 4. 산업의 구조 재편은 곧 교육 일자리 도시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산업이 바뀌면 도시의 모습과 일자리의 형태도 바뀝니다. AI 엔지니어 수요 폭증, 로봇 정비 운영 인력 증가,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 필요성 확대, 배터리 전기차 정비 인력 전문화,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 한국은 지금 사람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지역 특화 산업단지 조성, 교육과 산학 협력 확대 등 전국적인 인재 재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산업 변화는 단순한 기업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가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5. 미래 산업 전환의 본질은 한국형 성장 모델의 재설계다. 지금 한국이 겪는 변화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정답을 만들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정답은 성장률 7%, 제조 중심,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정답은 기술 중심, 사람 중심, 안전 중심, 신뢰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령화 저출산 세계 경쟁 심화 기술 혁명 등 한국 사회가 동시에 맞이한 구조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위기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는 능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나라 중 하나입니다. IMF를 이겨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버텼으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주목한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업 전환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의 어려움은 그 준비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의 숨이 가빠지는 이유, 사회적 갈등의 흐름, 기업 산업의 대전환, 그리고 국제 외교 환경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전략,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한국 시민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1.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국가 전략은 무엇인가? 국가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기 대응이고 또 하나는 기회 창출입니다. 지금 한국은 두 전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 기업, 외교의 전 방위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제 안정 전략.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고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며
금융시장의 공포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같은 정책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둘째, 사회 통합 전략.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 경제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약자 보호 정책, 다문화 교육 강화, 지역 공동체 복원, 고령층 돌봄 확충 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 안정을 위한 국가적 장치입니다. 셋째, 산업 전략.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기업만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넷째, 외교 전략. 한미 동맹 강화, APC 주도권 확보,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전략은 단순히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한국의 다음 10년을 설계하는 큰 그림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 한국이 지금 맞이한 변화의 본질은 기술, 산업, 외교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 즉 한국 시민이 있습니다. 고령층의 역할 확대.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를 가진 중요한 경제사회 주체입니다. 시니어 일자리, 고령 친화 산업,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이 빠르게 확대되는 이유도 한국 사회가 시니어를 국가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의 부담 완화. 청년들은 지금 높은 물가 취업 경쟁 주거 부담 등 여러 압력을 동시에 받으며 살아갑니다. 국가 전략의 한 축은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를 돕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인구 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한국은 서울 수도권 중심의 구조 때문에 지역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단지, 교육시설, 혁신도시 등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국가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스토리로 돌아온다. 어떤 변화도, 어떤 정책도 국민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생활비 부담이 줄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면 갈등이 줄고, 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외교가 안정되면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면 나라 경제가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 가족의 삶, 우리 아이들의 기회, 우리 손주들의 미래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4. 시니어 세대에게 이 변화는 어떤 의미인가? 시니어 시청자에게 이 시대의 변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이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뉴스가 들리고 사회의 흐름이 보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정확한 이해는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주체성. 시니어 세대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세대이며 소비의 주체이며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국가 전략은 시니어를 중심에 두고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이 변화의 시대는 시니어 세대에게도 참여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변화 속에서 함께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 5.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지금 한국은 위기, 기회, 혼란, 성장, 변화가 한꺼번에 뒤섞여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차분히 받아들이는 것. 거대한 변화는 대부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가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정치, 경제, 사회, 산업의 흐름도 서서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나 하나의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지나 한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경제는 숨이 가쁘지만 그 속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갈등으로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더 공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시도가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한국이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단순한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한국은 지금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나라가 되었다. 1. 다음 시대의 키워드 신뢰, 기술, 사람.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뢰. 기업은 윤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고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국민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 사회가 움직입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와 정치,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둘째, 기술. AI, 반도체, 배터리, 로봇, 바이오. 한국의 미래는 기술이 결정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디지털 국가 중 하나이지만 앞으로는 기술을 잘 쓰는 나라에서 기술의 방향을 만드는 나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셋째, 사람.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사람 중심 경제라는 해답으로 이어집니다. 시니어의 경험, 청년의 도전 정신, 중년의 생산성, 다문화 인재의 다양성까지 모두가 한국의 미래 역량이 됩니다. 이 미래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미래는 정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선택과 변화가 모여 국가의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고, 교육 선택이 바뀌고, 직업의 개념이 바뀌고, 기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뀌고, 뉴스와 정보에 접근하는 태도가 바뀌면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의 구조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 변화가 때로는 낯설고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한국 사회의 중심축입니다. 노년층이 배워가는 속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 속도와 맞물립니다. 즉, 시니어의 변화는 곧 한국 경제의 변화입니다. 3. 다음 시대의 한국은 연결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작지만 세계와 빠르게 연결되는 나라입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공급망 재편 속 한국 기술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협력, APC 국가들과의 성장 연계.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만드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산업이 세계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는 순간 한국의 외교, 안보, 경제 전략도 동시에 새로운 단계로 올라섭니다. 4.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나중에 큰 흐름을 만든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변화는 아직 국민 모두가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변화는 항상 조용히 시작되어 뒤늦게 큰 흐름으로 확인되곤 했습니다. 산업화가 그랬고, IMF 이후 경제 재편이 그랬고, 스마트폰 혁명이 그랬고, K-콘텐츠 붐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변화도 지금 같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불편하고 낯설고 때때로 불안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경제는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는 권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은 기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제 외교는 협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의 삶, 가족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남기고 싶은 다음 세대의 길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길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더 안정적인 사회, 더 탄탄한 경제, 더 높은 신뢰, 그리고 더 넓은 세계로 향하는 길 말입니다. 6. 끝맺은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경제, 사회, 기업, 외교라는 네 가지 큰 흐름을 따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려울 때마다 길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시니어 세대는 이 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버텨낸 주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간은 다가올 더 큰 나무를 키우기 위한 뿌리 내리기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경험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